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성에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부분들을 조금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오늘 조금 진행할 부분들은 그냥 선생님들께서 딱 사업 계획서 만났었을 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제 사업 계획서 양식을 보게 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일단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문제 인식, 뭐 실현 가능성, 뭐 성장 전략, 팀 구성 같은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정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일단 이 아이디어 자체가 시장성 아니면 뭐 외적으로서 이게 뭐 충분한지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유들을 대시면서 선생님들이 결국 이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쓸 때 이제 사용하는 어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서 부분에 적용을 할 건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생성형 AI를 사용을 했었을 때, 크게 저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작성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냥 대부분 그냥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데이터 분석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도 사실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비전문이지만,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사용을 해서 내가 모르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을 할 수가 있고, 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좋아하는 기능들이 AI 기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LMM은 정말 똑똑한 사실 이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집단이 사실 내가 준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까지 도출을 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달라고 했었을 때, 실제 어떤 저희 실제 환경과 그 다음에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 도출된 결과값 자체가 거의 한 80%에서 80% 유사하다라고 하는 많은 연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AI 기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어떤 사업 계획서의 항목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도출을 할 수 있고 더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어떤 양식을 다운받게 되게 되면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를 하는데 내가 일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제 창업 아이템의 배경 및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썼었을 때 사실 정답이 있진 않습니다. 정답이 있진 않지만 이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썼었을 때 어떤 형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 배경서에 대한 배경 및 문제 인식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선생님들께서 만약 생성형 AI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나는 어떤 형태로 사업 계획서에 대한 배경을 서술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잠깐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제 내 옛 기억을 추억하시면서 아, 내가 3년 전, 4년 전에는 어떤 형태로 내가 자료를 찾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생성형 AI를 다 되다 보니까 옛 방식들을 모두 다 잊고 그냥 생성형 AI한테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요즘은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생성형 AI는 당연히 활용을 하지만 옛 방식을 생성형 AI로 업그레이드를 사용하는 방식들이 좀 남들과 차별화된 포인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형태로 이제 제안서를 썼을까? 기획서를 작성을 했었을까?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을까?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나가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항목을 내가 쓴다. 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나는 생성형 AI로 만약 이 항목을 쓴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난 접근을 했었을까? 너무 뻔하게 이 문장 다 복사해서 생성형 AI한테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 내용을 고려해서 작성해줘와 같은 너무 뻔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이제 저희가 먼저 예전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이 부분들을 썼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사실 당연히 옛날에 저희가 했던 방식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한 검색을 하는 방법들의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검색을 했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검색창을 통해서 땡땡 아이템에 대한 뭐 시장의 크기 아니면 땡땡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검색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 뭐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사 부분들을 찾기도 했고 그다음 이런 통계 데이터 같은 부분들도 추출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굳이 이제 구글에 검색을 했었을 때 이미지로 들어가가지고 이미지에서 땡땡의 시장 크기, 땡땡의 시장 규모 같은 부분들을 검색을 해서 만약에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 이미지 데이터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기도 했고요. 만약 내가 조금 더 이제 구글의 어떤 검색어에 대한 어떤 특정 키워드를 안다라고 하시게 되게 되면 땡땡에 대한 시장 크기 PDF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 뭐 통계청 보고서가 있는지 아니면 취합된 자료 같은 게 있는지 부분들을 체크한 다음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만약 에듀테크와 관련된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에듀테크와 관련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학술정보원 같은 데가 있고 해리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검색을 해가지고 정보를 취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사실 예전에는 자료를 하나하나 다 모았다라고 가정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방법이 있기도 했어요. 사실 이 방법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긴 한데, 사실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내가 그냥 검색을 했었을 때, 땡땡의 시장 크기, 땡땡의 시장 규모라고 했었을 때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누군가 생각을 했고 이미 사업화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시장 크기라고 했었을 때 데이터가 나오지 않게 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어떤 형태로 수치적으로 즉 남들이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지게 돼서 이 부분을 되게 막연하게 여깁니다. 그랬을 때 옛날에 사용했던 이제 배경 조사를 조금 더 보게 되게 되면 이런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이거 두 개를 좀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뭐 이런 트렌드 검색을 했을 때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한번 같이 들어가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어가게 되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검색 순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검색 순위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분류별로 이런 검색 수기나 검색 양을 알려주는 이제 통계청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사실 네이버나 구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저희 대한민국의 한 6, 70%의 트래픽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네이버에서 검색량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 분야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심도의 변화 자체도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쭉 내려보게 되게 되면 검색어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한번 검색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검색을 할 거냐면 지금 뭐 인공지능, 생성형 AI, 피지컬 AI 되게 이 키워드가 유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로 인공지능, 뭐 피지컬 AI, 생성 AI, 생성형 AI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주제어를 이제 써봤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주제어와 관련해서 유사어를 써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왜 유사어를 쓰냐면 사람들이 어떤 단어로 사실 검색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를 사실 누구는 LMM이라고 쓰기도 하고 누구는 생성 AI라고 쓰기도 하고 누구는 제너러티브 인텔리전트라고 쓰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특정 단어를 잘못 잡게 되게 되면 이 검색어량 자체가 오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는 이 오류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는 이렇게 순서를 잡았고요. 아래에 내려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카테고리를 할 수가 있냐면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1년 단위도 할 수 있고 한 5년, 10년 단위의 어떤 데이터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직접 인력으로 해가지고 한 2020년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일간으로 하게 되게 되면 데이터 폭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저는 주간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위 자체도 되게 다양한 형태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바일로 검색을 많이 하는지, PC로 검색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여성이 검색을 많이 하는지, 남성이 많이 검색을 하는지에 대한 표현도 나눌 수도 있고, 연령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전체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 데이터 조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는 보게 되면 2020년대부터 계속 이렇게 관심이 줄었다가 올라갔다가 줄어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딱 생성형 AI라고 하는 부분들은 딱 2023년 피크를 찍다가 인제는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올라갔죠? 피지컬 AI가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지금 로봇이 대세고 CES, 그다음 엔비디아 잭슨왕의 피지컬 AI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말하면서 검색형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에서 생성형 AI로 넘어가고 생성형 AI에서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것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만 있더라도 선생님들께서 뭐를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결국 내가 만약에 시장 크기, 시장 규모라고 나오지 않은 이미지가 있더라도 이 데이터 랩을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을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카카오 데이터 랩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비스가 종료됐대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는 원래 잘 쓰진 않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쓸 때는 네이버 데이터를, 그다음 구글 트렌드 이렇게 두 개 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네이버 데이터를 좀 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글로벌 시장을 트렌드로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구글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게 되게 되면 결국 지금은 너무 저희가 친숙한 단어를 썼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가 보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들께서 이런 그래프를 봤었을 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그래프 시간에 따라서 관심도가 달라지는 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해석하라고 하게 되면 사실 저는 해석을 못 하거든요. 대부분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일정이랑 연결시킬 수도 있고 트렌드랑 결정을 시켜갖고 왜 이렇게 갑자기 피크가 됐는지 아니면 이 관심도라고 하는 것들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일반인의 문제점은 네이버 데이터 트렌드를 통해서 검색량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더라도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떠한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게 어렵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한 7년 전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했었을 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마치 수치적 데이터인 것처럼 검증을 한 다음에 이제 배경을 써서 이제 선정이 된 적이 있었었는데요. 사실 그때도 저도 그냥 카더라였어요. 사실 그냥 제 임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소수란 법칙이었지만 문제점은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런 어떤 관계성에 대한 흐름 자체들을 정확하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 방식에서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중 한 개긴 하지만 사람이 분석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네이버 키워드 도구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한번 이거는 만약 안 들어가시면 직접 한번 가입을 한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한번 같이 한번 저도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혹시 선생님들께서 안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아마 결국 네이버 광고를 하기 위한 도구여가지고 뭐 개인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자 인증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로그인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광고 관리 시스템. 자, 그리고 나서 광고주 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광고를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 아마 일반 사용자는 불가능하시고 아마 사업자 인증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한번 보시고 나서 나중에는 사업자 인증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광고 센터에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 자, 광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광고 플랫폼을 들어가서 검색 광고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플랫폼의 목적은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아마 네이버 검색을 하시게 되게 되면 아마 이렇게 파워링크 걸리죠. 이 목적으로 사용하는 툴이에요. 근데 이 목적 자체로 사용하는 툴인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검색 광고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도구라고 하는 이제 탭이 있는데요. 도구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중반 정도에 키워드 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키워드 도구를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검색을 해볼 거냐면 생성형 AI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조회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아래로 내려섰을 때 이제 갑자기 월간 검색 수, 월 평균 클릭 수, 월 평균 클릭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연관 키워드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저희가 어떤 인사이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실 원래 대중적인 표현이지만 한국인들은 생성형 AI를 거의 검색하지 않고 챗GPT 그리고 챗GPT도 영어로 검색하지 않아요. 챗 한국어 한 다음에 GPT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키워드 도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에서 저희가 네이버 데이터 트렌드나 구글 트렌드를 검색을 했었을 때 주제어와 함께 유사어를 같이 입력을 해줘야지만 사실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분에 대한 전체 검색량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어 하나만 틀려줘도 검색량 자체가 아예 5기가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고자 하는 이제 단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단어를 검색을 했었을 때 실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이 단어와 관련된 유사어들을 저희가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생성형 AI라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챗GPT, 이미지 AI와 같은 어떤 키워드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검색량 트렌드를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세부적으로 보고 싶으면 이걸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게 되면 연간 검색어량의 어떤 트렌드가 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월간 검색자 수, 월간 통계,
남자, 여성이 어떤 비율인지 같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키워드 도구를 들어가게 되게 되면 더 디테일하게 그 각 단어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추세를 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네이버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색어를 찾기 전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실버타운과 관련된 어떤 주요 단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키워드 도구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 도구로 가가지고 실버타운과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단어로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검색을 할까에 대해서 일단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실 평소에 쓰지 않는 사람 표현이지만 이미 쓰고 있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다 찾아봐요.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다 찾아본 다음에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트렌드로 넘어가가지고 각 검색량의 검색량, 그 다음에 연간 추이 같은 것들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진짜 어떤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나만의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고 만약 이 인사이트가 정말 우연히 좋아서 맞게 되게 되면 이제 대박을 터트리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다들 이제 개인적인 직감에 의해서 사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가정으로 사실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사실 생성형 AI만 믿고 사실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이 있고 배경을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배경이 없는 가정에서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구식의 어떤 방법들을 사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한쪽에 매몰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예전 방식도 한 번씩 다시 찾아보시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전 방식들을 알려드린 이유는 이 예전 방식들을 어떻게 이제 생성형 AI에 적용을 해가지고 더 응용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네이버나 구글에 모모의 시장 크기, 모모의 시장 규모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사실은 하나하나 더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있으시죠? 즉, 이미 이제 저희들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들은 웹 검색이라고 하는 기능도 같이 내재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이제 구글에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를 키시게 되고요. 제미나이한테 이제 그냥 바로 물어보게 되게 되면 제미나이나 아니면 다양한 생성 AI 툴이 검색을 해가지고 답변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또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부분들을 보게 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제가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는 실버타운과 관련된 시장의 크기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알려줘. 크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할게요. 사실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또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아무리 LLM이 지금 발전을 하더라도 생성형 AI는 거짓된 답변을 만들 수 있는 할루시안 현상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버타운과 관련된 시장의 크기에 대해서 168조라고 명시를 했지만 실제 이게 168조인지 아니면 130조인지를 알 수가 없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런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 자, 옆에 보이는 것처럼 외재적 동기에 대해서 설명 시 최대한 일단 수치적인 데이터와 신뢰성 있는 매체를 기반으로 작성이 필요하고 뉴스나 공공기관 대기업 보고서 통계 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문장들을 꼭 넣어서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직접 일단은 뭐 제미나이나 챗GPT가 스스로 생각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치적인 데이터나 신뢰성 있는 매체를 근거로 해가지고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미나이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방금 전에 했던 부분들을 그냥 바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정을 하고, 팁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방금 전에 이렇게 해서 다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채팅을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연필 모양 있죠?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이 프롬프트 자체를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바뀌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여기서의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아직도 이 답변 자체가 뭐 지금 제가 요청한 대로 최대한 수치적인 데이터 신뢰성 있는 매체를 기반으로 한 거는 제가 확인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명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무조건 작성 시 각 캡처와 캡처 링크를 표시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 프롬프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생님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미나이만을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했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항상 출처를 표기해 주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습관처럼 뭔가 어떤 내가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기반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제미나이한테 항상 작성식 출처와 출처 링크를 표시해줘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달고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도 돌아가서 제가 수정을 한 다음에 끝에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출처라고 하는 부분들이 표기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출처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어가서 실제로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팁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출처를 기반으로 명시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출처를 기반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무조건 맞을까요? 틀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출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출처를 들어가 보게 되면 본문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웹사이트를 보게 되게 되면 오른쪽 왼쪽에 광고로 도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들은 이 웹사이트를 대부분 통째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 광고에 대한 문구 같은 것도 일시적으로 가지고 와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뭐냐면 돌아가가지고 어떤 문장을 추가해야 되냐면 각 출처와 출처 링크를 표시해주고 이 출처에 대한 내용의 발췌 부분까지 인용 부분까지 표현해달라고 해야 돼요. 발췌나 인용을 꼭 해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 이 문장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 문장에 대한 것들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할루시안 현상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마법의 음정을 좀 더 추가를 하게 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출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용 문장과 발췌 문장을 표시를 꼭 해달라.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을 꼭 작성을 해 주시게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거짓된 단변들을 많이 필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의 배경 부분에 작성된 건 아니지만 배경을 작성을 했었을 때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미 너무나 좋은 PDF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PDF만 활용을 하더라도 이미 배경을 써도 충분해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이제 PDF 잘 안 읽잖아요. 한 100페이지 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진짜 아무도 안 읽고 이 100페이지 다 넣고 이 부분들을 기반으로 배경을 써줘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그랬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내가 첨부를 했으니까 답변에 대한 내용들은 100%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제미나이나 챗GPT가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을 틀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무조건 요약을 해달라. 그냥 작성을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작성을 하고 이 작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인용 문장과 발췌 문장을 근거로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넣어줘요. 안 그렇게 되게 되면 진짜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예비 창업가여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나중에 정말 중요한 피칭을 해야 되는데 그 수치가 틀린다거나 하게 되게 되면 전체 구조가 다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이 근거를 제시 못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유의점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출처와 출처 링크를 표시해줘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출처를 넘어서 출처에 대한 이용 문장, 발췌 문장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답변을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답변을 했는데 출처가 달라졌으면 계속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수정을 해도 사실 이게 변경이 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한 채팅창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과거의 기억 자체가 이미 이제 사실 근거처럼 적용이 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근거 자체가 없는데 그냥 억지로 출처를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문장들을 조금 더 규칙화해가지고 이제 논리 표현을 해놨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검색을 하는데, 챗GPT나 아니,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출처 기반의 어떤 문장을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저 나름의 출처 표시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마련을 했고요. 일단은 출처를 검증을 해요. 그리고 출처를 검증을 한 다음에 재검색 및 작성을 해요. 즉, 출처로 만들어진 게 무조건 정답이라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이 사이트에 들어가고 이 사이트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출처에 대한 링크 자체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링크 자체가 실제 클릭 가능한 형태인지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넘어가가지고 또 이상한 말들을 또 많이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어떤 서술을 해라 라고 하는 이 저만의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런 중간중간에 넣어서 답변을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그냥 인지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규칙들이 사실 번거로울 수가 있잖아요. 사실 매번 내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들을 매번 작성해줘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귀찮으신 분들은 이미 그냥 출처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는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사실 제미나이를 알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챗GPT도 쓰고 있고요. 클로드 코드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젠스파크도 쓰고 있고 라이너 AI도 쓰고 있고 뭐 다 쓰고 있어요.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 각 엘리멘트마다의 어떤 답변 스타일도 다르고 답변의 범주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질문에 5개 다 넣고 이 5개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펄플렉시티나 리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변을 받게 되게 되면 이 답변에 대한 근거 자체들을 다 출처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뢰성이 높은 검색을 했었을 때는 제미나이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제미나이 쓰는 게 번거롭다 하시게 되게 되면 이런 출처에 조금 더 특화된 퍼플렉시티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된다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 과거의 방식들을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 그래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초록색을 나타낸 부분들이 그냥 검색량이 전반적으로 증가됐다 정도밖에 저는 파악을 못하겠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정도만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게 되게 되면 사실 누구나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다 보니까 크게 의미가 사업적으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 선생님들이 이 데이터 자체를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툴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시게 되게 되면 내가 미처 몰랐던 다양한 사실들을 도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데이터를 더 주지만 챗GPT나 세미나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정, 그때 당시에 사건에 대한 정보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과 그 일정과 어떤 검색량에 대한 부분들을 관계성을 매칭시키고 이 매칭된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해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이게 어떻게 추출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 데이터 랩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 데이터 랩 자체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검색량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 검색량 자체를 이렇게 아래쪽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을 받게 되게 되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아지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엑셀 파일로 다운 받아진 것 자체를 이제 제미나이 쪽에 이제 첨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제미나이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새 채팅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챗GPT는 유료 버전 안 쓰면 그 엑셀 파일이나 그 CSV 파일이 첨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첨부가 잘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료만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기획적인 관점에서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단 다운받은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 자체를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일단 제미나이 쪽에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 랩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첨부된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줘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전 뭐 넣었냐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경향성이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 넣어줬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첨부를 하셨을 때 혹시 엑셀로 첨부했을 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생성형 AI 같은 경우가 엑셀보다는 CSV 파일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이 조금 더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네이버 데이터로 엑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블 클릭하셔서 파일을 여신 다음에 다른 이름 저장이라고 해가지고 엑셀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CSV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변환을 하신 다음에 조금 첨부를 해주시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될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첨부를 하고 나서 그냥 바로 명령어를 때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게 되게 되면 이 관계성을 생성형 얘가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확하게 뭘 표시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파일에 첨부를 하시고 나게 되게 되면 첨부된 데이터랩.csv 파일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 즉 이렇게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비나 이거 좀 심해. 이제 좀 챗GPT는 그전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금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파일 자체를 명시를 하시고 써줘야 이 파일을 직접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인공지능, 생성형 AI, 그 다음에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 여러분들도 다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분석가가 아니었었을 때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방법론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열린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질문을 하면 되냐면 첨부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안을 해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선생님들께서 어떤 질문이 있고,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실 생성형 AI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선에서 바로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방법만 알고 있으면 다들 그냥 상관관계 분석을 하려고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줘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관계 분석을 해야지만 적절한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챗GPT나 제미나이들 질문을 하거나 해결을 하고자 했을 때는 바로 답변을 요청하기보다는 항상 방법론에 대해서 너가 제안을 해줘. 추천을 해줘라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게 되면 다섯 가지 방법론을 이제 알려줍니다. 시계열 분해 분석, 상관관계 및 시차 분석, 변곡점 및 이상치 탐지, 그 다음에 성장률 및 모멘텀 분석, 예측 모델링. 자, 그러면 이제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진행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지. 다섯 개 방법을 각각 사용해서 모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줘. 진행해주고 진행 결과에 대한 인사이트와 근거를 작성해줘. 자,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멘트 자체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AI는 이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특히 2023년 이후 검색량의 바닥권 자체가 2배 이상 상승한 것은 기술의 대중화가 완료되었다. 이런 어떤 깊은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대중은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포괄적 키워드로 정보를 탐색한 뒤 구체적인 기술 명칭이 생성형 AI로 검색을 고도화하는 경향이 보이고 마케팅 관점에서도 포괄적 키워드 선점 및 세부 키워드 유행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다양한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게 되면 결국 이전에 저희가 사실 데이터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들 이미 있는 사실 툴이었어요. 근데 이 툴을 통해서 원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그냥 트래픽의 평균치로 그냥 성장을 했다, 하락을 하고 있다 정도만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성형 AI 툴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툴을 통해서 내가 도출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사이트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들은 거의 그냥 한 가지인 것 같은데 그냥 검색을 했었을 때 진짜 이 검색에 대한 이미지나 이전 데이터가 없을 때는 이런 접근으로도 한 번쯤 접근을 하면서 나의 어떤 비즈니스가 실제 이런 검색량을 통해 가지고 혹시 근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마케팅 전략을 했을 때도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막걸리를 판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게 되면 이제 이 막걸리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게 되면 막걸리는 계절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계절에 따라서 막걸리에 대한 판매량이 달라집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뭐 네이버 트렌드와 트렌드를 검색을 하게 되게 되면 막걸리에 대한 검색량이 이제 계절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제미나이 쪽에 넣어보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인사이트를 도출했고, 그래서 저는 막걸리가 잘 팔리는 가을이라고 하는 어떤 인사이트를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서 도출을 하게 됐고, 이 네이버 트렌드에 따라서, 뭐 트렌드의 어떤 결과값을 활용해서 특히 가을에 많이 팔리는 막걸리 때 이제 다양한 홍보 전략들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명료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게 돼서 일반적인 어떤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이 상대방은 조금 더 자신의 아이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신뢰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제 키워드 도구, 네이버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겠면 처음부터 챗GPT나 제미나이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검색을 하고자 하는 어떤 단어들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키워드 도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키워드 도구로 들어가서 내 아이디어와 관련된 여러 유사어와 주제어를 찾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네이버 트렌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어와 유사어를 다 입력을 하시고, 이제 뭐 몇 년가 아니면 나이대에 따라서 성별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네이버 데이터를 쭉 뽑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CSV 파일을 추출을 한 다음에 이 CSV 파일을 내가 직접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이 데이터를 모두 다 전달을 하고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사실 연령대 자체를 보게 되면 그게 구분을 하지 않아서 하나의 데이터만 나왔잖아요. 근데 네이버 트렌드 가게 되면 연령대별로도 구분을 할 수 있고 성별로도 구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쪼개서 CSV 파일을 받고 그것들을 다 첨부를 한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더라고 하면 더 복잡한 어떤 형태의 연관성도 추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보시게 되게 되면 첫 번째, 예를 들어 스마트팜과 관련된 어떤 반려식물을 제가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일단 키워드 도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키워드 도구로 들어가게 되면 반려식물, 반려 스마트팜 같은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 중에서 사람들은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쓰지 반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안 쓰네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출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네이버 트렌드로 이동을 해가지고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써보고 그 다음에 나는 내 가정은 반려식물하고 독거노인 간의 어떤 관계성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일단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 트렌드에 같이 넣어봤는데 그때 반려식물과 독거노인의 어떤 트렌드에 대한 어떤 유사성을 나는 판단하기 어려워.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로 이동을 해가지고 뭐 첨부된 CSV 파일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주간 단위별로 반려식물 키워드 검색량 데이터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한번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요청을 하시게 되게 되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인사이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이 부분도 한번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 이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분석을 하긴 하지만 이 연도별 어떤 사건, 2016년, 2017년에 누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뭐 실제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 뭐 팬데믹의 영향이 있었고 지속적인 어떤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인사이트까지 함께 엮어서 답변을 주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한번 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은 또 많이 실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지금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지금 일단은 네이버 키워드 도구로 이미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제어와 유사어를 뽑아 보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트렌드에서 데이터 한번 추출하시고 추출한 거 활용을 해가지고 제미나이한테 입력하시고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달라고 한번 명령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면서 일단 30분까지 할게요. 네네. 네이버 트렌드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키워드는 무조건 해야 돼.
시간이 없어도 계속 할 수 있어요? 키워드요? 네. 네네. 키워드 도구는 그냥 쓸 수 있어요. 실제 나중에 그냥 검색 광고를 집행하게 되게 되면 문제가 있고, 검색 광고 집행 전에 사실상 그 주제어와 유사어나 아니면 검색량을 찾기 위한 목적이어서 키워드 도구는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키워드 도구가 마케팅에서 원래 사용 많이 하는 방식이긴 한데, 충분히 이런 배경이나 인사이트 도출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